딜사이트 마감 노트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네, 어제는 미장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받지 못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그 상승 탄력 함께 가져갑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고요. 이로 인해서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거래소 쪽의 상승 주역,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 상승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금융주들 상당히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 상당히 강합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 이슈노트 시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0.49% 오른 2,7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면서 접어두었던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살짝 다시 펼쳐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코스닥 역시 상승이죠.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강보합권 상승권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은 홀로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 HLB 형제들이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요. 단연 섹터 중에서도 제약 섹터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는 830선도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0.5%가량 상승하면서 834.65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거래일, 한 주 거래일의 중반이잖아요. 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반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치는 하루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TV 마감 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로 이 시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을 주목할 만한 이슈들 정리해보고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호재가 쏟아지는 바이오 종목들, 종목 선별 전략 짚어봅니다. 테슬라 인도량 공개에 함께 웃는 2차 전지주들 전략 점검해보고요. 또 전월 판매량이 감소한 현대차, 이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섹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면서도 좀 어려움을 느끼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우리가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바이오 시밀러 쪽 얘기부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일장에는 바이오 시밀러 쪽이 좀 잘 갔는데 오늘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지는 못하네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은 조금 HLB 그룹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 보면은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업종 내에서도 조금 수급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밀러주들 대체적으로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미국 쪽에 굉장한 또 호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FDA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라는 소식들이 사실 이번 연도 초부터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비라든지 의약품 비용이 국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민영화가 주된 원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뭐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제약품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방으로 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을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는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주죠. 네. 셀트리온이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3일 전에 또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을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의 하락 오히려 눌림목 매수 관점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바이오 쪽에서 상반기에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고민인 게 지금 잘 가는 애들을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돼? 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HLB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삼천당 제약도 10% 넘게 시세를 가져갑니다. 이 두 종목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요? 사실 삼천당 제약이 오히려 HLB에 비하면 조금 더 낫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좀 부각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간암 신약에 대해서도 이제 FDA에 대한 어떤 재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HLB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너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고요. 그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HLB 제약도 마찬가지인 게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계속적인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자면 좀 고평가 상태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밸류 부담이 HLB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삼천당 제약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기업이 경구용 이제 치료제 쪽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다 보니까 먹는 비만약 쪽으로도 네,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이런 중대형주들은 굉장히 좀 잘 가는 반면에 이런 이제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대의 소형주들은 굉장히 좀 못 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 네. 과거에는 사실 바이오가 테마만 붙으면 그냥 막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환경이 좀 많이 다르죠. 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또 고금리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리스크를 많이 좀 회피하려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실 이런 자금력이라든지 투자 비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재도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기업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천당 제약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HLB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은 크지만 조금 네.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이오주, 이 꿈을 먹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HLB 그룹주의 경우 실적이 너무 안 나온다라는 부분, 밸류 부담 있다라는 부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슬이 대표님께서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큰 덩어리로 갔지만 이제는 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대표님은 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ST팜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게 CDMO 쪽도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미국에서 또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생물보안법을 네,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련 CDMO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 ST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서도 굉장히 좀 드물죠.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이제 부분도 있고 어떤 테마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ST팜 같은 경우에 뭐 CDMO 위탁 생산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도 또 올리고핵산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올리고핵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뭐 신약이라든지 치료제에 전부 다 이제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이제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사실 뭐 통과가 된 건 아닌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 쪽에서 둘 다 지금 발의를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은 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크게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CDMO를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 좀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은 미국 쪽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을 하질 않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방 국가라든지 국내 관련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ST팜의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 핵산 역시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 또 쓰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망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20개 이상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상업화된 게 FDA 승인을 받고 상업화가 된 게 한 3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초에 이제 라이텔로를 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파이프라인은 전부 다 뭐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네. 추후에 이제 하나하나씩 승인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외형 성장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밸류 부담이 바이오주 내에서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오히려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가격은 싸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고점 대비 눌렸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내에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ST팜 투자 포인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깜박 뉴욕 증시 안에서 테슬라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2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컨센을 상회하면서 주가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근데 궁금한 것이 전일에도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는데 함께 시세를 국장에서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확인을 하니까 함께 급등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렇게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네.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좋은 이제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던 게 이제 2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 네. 이런 소식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1분기 대비해서는 인도량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만 사실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4%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1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지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은 뭐 엄청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저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작년보다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해야지 이런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중장기적 우상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섹터에 대해서는 의견이 그래도 모아지는 편인데 2차 전지 쪽은 유독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략이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점에 좀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2분기 실적을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 달부터 이제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지만은 결국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향방도 많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중장기적보다는 우선은 조금 7월 말까지는 단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믿을 것은 실적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내에서 그래도 이 종목은 좀 봐도 되겠다 싶은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굉장히 못 썼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심하게 빠진 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뭐 60% 이상도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비싸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양극재 쪽이 굉장히 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실리콘 음극재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좀 당연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재를 굉장히 좀 많이 쓸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개선, 수익성 악화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반면에 이제 음극재 쪽, 특히 이제 실리콘 음극재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좀 한정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왔었고 앞으로 이제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탑재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기아, 현대에도 뭐 보급형 전기차를 내놨죠. 네, 네. 굉장히 좀 저가 모델인데 이게 뭐 한 3천만 원대 중반 정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실리콘 음극재가 또 탑재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차종 모델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실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양극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꼬리 달고 다시 올려주고 있고요. 추세 네. 자체를 보면은 깨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양극재가 다시 한번 좀 눌리게 되면은 음극재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제 자동차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호재 중심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악재도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자동차주에게는 좀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게 길게 보면은 그 네. 부분이 당연히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항상 그 자국 보호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자동차 기업을 분명히 좀 보호할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 관련 기업들의 관세를 좀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국내 이제 수출 관련 기업들 특히나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성 부진으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좀 줄이는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완성차 업체도 지금 당장에는 좋은 상황이지만 네. 이런 리스크까지 좀 회피를 하겠다,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품주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북미 쪽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 쪽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품주 내에서도 그런 이제 국내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을 좀 줄이고 뭐 이제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다변화하는 이런 부품주들을 한번 좀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럴 때는 매출처가 다변화된 이 부품주 단으로 관심을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도 발표된 현대차의 이 6월 판매량 부진하게 나오면서 어제 현대차는 밀렸고요.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 소식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기차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에 또 역대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일한 리스크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뭐 트럼프 리스크인데 사실 이 부분만 좀 제외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밸류업, 세제한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 사실 이렇게 올랐지만은 여전히 올해 전체적인 실적 대비해서는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6월달 판매량 감소는 좀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크게 문제되진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사실 트럼프 리스크를 제외하고 여전히 뭐 판매량 증대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6월에 대한 어떤 판매량 부분들 이거는 조금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께서 이 완성차 업체보다 부품주도 지금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부품주 단에서 어떤 종목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네. HL만도라는 종목이고요. HL만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사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이제 좀 주목해볼 부분은 이 현기차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현기차에 공급하는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한 40%까지 네, 줄여 나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해외에 대한 공급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GM이라든지 포드 그리고 이제 중국의 로컬 완성차 업체에도 굉장히 좀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고객사가 좀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공급망이 좀 확보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있어서 좀 회피를 하려면 결국에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도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HL만도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 비중이 2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부품 관련주 중에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트럼프 리스크 관련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많이 눌려 있습니다. 원래 신규 관점에서는 따라가시기보다는 내 눌림목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현재 오늘 가격대 좀 눌리고 있는데 사실 4만 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내 분할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최소 1차 부근은 전고점 부근이 5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 만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슬이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좀 있으신데 옷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어, 새 옷 사셨나요? 가끔씩 사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매일 사기는 조금 제가 뭐 방송 때 입자고 매일 사기 좀 그렇고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 몸만 계속 주장차 입기도 좀 그렇고 네. 가끔씩 그냥 기분 좋으면 좀 삽니다. 아니 어제 돈 많다고 하셨거든요. 돈이 많은 거랑 별개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거를 뭐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졌다고 입고 다닌다 이런 소리 맞다, 듣는다니까. 예, 맞습니다.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수하다 우수해. 이거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종목명이 있다. 그러면 다 그냥 진짜 우수합니다. 이거 보면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네. 요즘 뭐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어디 뭐 그 개그 채널 보면 좀 뭐 이상하다 이상해 이런 게 유행하거든요. 뭐 그것처럼 우수하다 우수해 이건 그냥 진짜로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얼마나 우수하면은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우수하다 해가지고 우수라는 표현을 딱 넣었는지 네네. 한번 얼마나 우수해질 수 있을지 과연 여러분들 계좌에 얼마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보신다라고 하면은 야 이렇게 우수한 종목을 지금에서야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에 아마 감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종목명 보여주시죠. 자 우수 AMS입니다. 자 어떤 이유로 들고 오신 걸까요? 일단은 뭐 우수 AMS 물론 뭐 이름만 봤을 때 이름만 보고 제가 늘 얘기하자 들고 온 게 아니라 이유는 좋아요.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관련돼 있는 모멘텀 섹터 이런 것들 이야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방금 직전에 뭐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 자꾸 뭐 사실상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스크다라고 표현하는데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섹터들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과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을 해봤을 때 많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지 한번 키워드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가지 띄워주시죠.
자, 일단은 뭐 세 번째 거는 좀 따로 얘기할 부분이고 네. 아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뭐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기라든지 뭐 2차 전지 테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대차 법인이 이제 인도 법인이 뭐한다 지금 이제 상장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만간 상장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현대차도 많이 올라주긴 했어요. 예. 자 그러면서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당연히 뭐 자동차 부품사겠죠. 뭐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래요. 제주는 곰이 부린다고 해가지고 현대차가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사실상 뭐 현대차 인도 법인이 상장된다는 게 따지고 보면은 뭐 현대차의 실적이 늘어난다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인도 법인을 상장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럼에도 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도박장이에요. 늘 말하지만 도박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테마에 엮일 수 있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현대차가 인도법인 상장된과 동시에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종목들, 기업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인 상장된다 해서 그것이 곧 실적으로 연결될 거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이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자 아까 말했다시피 뭐한다? 이제 현대차라는 종목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근데 더 올라가줘야 되지만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57조입니다. 그러니까 57조라는 이 규모는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라는 종목을 지금 2배만 올려도 시총이 몇 조? 100조가 넘어가요. 예. 이제 뭐 3배만 올리면 뭐 150, 200을 넘어가 점차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를 시가총액 2배 올려서 100조를 만드느니 뭐한다?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이라든지 2,000억 뭐 몇백억 뭐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서 주가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현대차를 2배 올릴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모멘텀들 이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배가 아니라 사실상 그 자금 똑같은 자금이라면 20배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가 물론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만 뭐 하고 있다. 현대차 반사이익의 수혜주라고 하면서 현대차 자동차 뭐 현대차 관련해서 벤더사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 수혜주들이 반사이익을 받는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수 AMS는 뭐다? 1차 벤더사로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이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1차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두 번째로는 사실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 예상치 상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지금 사실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분기에 이제 차량을 인도하는 양이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거는 그동안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뭐 한다. 이 전기차에 있어 가지고 분명한 거는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받쳐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2분기 차량 인도량 예상치 상회를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실적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어제장에 이제 10%가 급등했습니다. 네. 급등했는데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으로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이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수 AMS가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뭐 여기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앞에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사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당선이 된다. 그럼 이게 2차 전지 테슬라의 무조건 악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게 언제까지냐? 정확하게 어제, 그저께까지였어요. 왜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유 없는 급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 한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는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라는 거예요.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뭐 후보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뭐 이미 미국에서 설문을 조사했을 때는 유권자 70%가 누구를 뽑을지를 확정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지지율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상태에서는 분명한 게 이제 지금 뭐 며칠 전까지는 악재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앞서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이제 그 공화당에 있어서 부통령 후보를 차지하기 위한 슈퍼 리치 경쟁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후원 자금, 그러니까 선거 자금 누가 더 많이 모아주고 누가 더 투자하느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났느냐? 최근에 이제 이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큰 손이 있어요. 카지노에 이 큰 손이 있는데 그 큰 손이 지금 이제 머스크에게 가가지고 뭐 한다. 트럼프를 밀어야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사실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슈퍼 리치 후광을 뭐 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제 뭐 이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밀어줘야 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예. 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였느냐? 이제 전기차 이런 걸 완전히 다 없애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전에도 제가 어젠가 뭐 얘기했지만 여기서 하나 뭐가 터지냐고 하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정책 중 하나가 이제 뭐 하겠다. 중국으로 가 있는 기업들을 웬만하면 다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전기차 관련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악재라고 얘기하는 게 이 IRA라고 하죠. 네.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전기차 2차 전지 여기에 들어가 있던 512조 원. 이것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드리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2차 전지의 악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건드리는데 어떻게 건드리느냐? 미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자동차에 있어서 그걸 전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기업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지만 이 미국 기업으로서는 512조에 대한 오히려 투자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 에코프로라든지 우리나라 사실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사실 악재가 맞을 수는 있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뭐 전체적으로 악재는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결국에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정부 정책으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기업들을 자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있어서 512조라는 투자 자금, 512조라는 IRA 관련되어 있는 이런 뭡니까? 인플레 감축법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자금을 오히려 테슬라가 독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반대로 뭐가 되느냐? 테슬라라는 기업에는 엄청난 호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머스크라는 인물이 뭘 하게 되느냐? 주주총회에서 그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누구를 언급하기 시작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슈퍼리치 후보에 있어서 밀어줘야 된다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무슨 모종의 거래가 나와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돈이 있는 누군가는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부통령 자리를 놓고서 굉장히 이 후보 자금을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머스크 씨라는 인물의 개입도 있지 않나 싶을 거고요. 예. 만약에 머스크라는 인물이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하등 밀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딱 하나. 방금 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IRA 관련해서 이걸 손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혜택이 미국 기업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너희가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가 자동차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 512조 넘어가는 그 자금에 대한 거를 정말로 쫙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테슬라가 하등 올라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올라가게 된 다음에 뭐가 올라가느냐?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올라가요. 네.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부품이라든지 무언가를 공급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전기차라는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무조건적인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당장 지난주까지는 그게 옳은 표현이었다 한다고 하면은 어제 테슬라 급등 효과와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모멘텀 중에 하나, 뭐 삼성전자가 M&A 인수한다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뭐 3년 내에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중요한 게 한 가지 또 어떤 기업을 선정하느냐? 독일의 콘티넨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인수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뉴스가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 인수를 논의하는데 또 뭐 이게 왜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 뭐 이 우수 AMS가 왜 엮이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이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때 그 하만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어디였냐고 하면요. 아남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하만이 인수가 됨에 동시에 3배에서 4배가 올랐어요. 사실 뭐 하만이라는 기업이 인수된 거지 아남전자가 인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뭐했다. 아까 현대차와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가 너무 무겁다든지 그러면 다른 저가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과거에 독일 뭐 아남전자 뭐 하만전자 인수하면서 아남전자의 효과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콘티넨탈이라는 기업의 전반적인 이 공급을 하는 기업이 우수 AMS예요. 그래서 이 우수 AMS에 대해서 충분히 상방에 대한 흐름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네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게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사가 잘 나가니까 그쵸. 지금 여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우수도 이제 우수해질 수 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목표가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은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3,500원대가 강한 저항이에요. 그 네. 차트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이 3,500원대에서 지속적인 강한 저항을 맞고 있다 보니까 3,500원대를 뚫어내는지 뭐 지켜내는지 돌파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3,500원 아래로서는 뭐 여유롭게 한번 매수를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3,500원이 저항 맞는 부분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한 2,800원까지는 열어놓고 분할매 포지션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자리에서 상단을 쳐준다고 하면은 5,000원 정도도 지금 보면은 이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어요. 네. 나온 상태에서 지금 3,500원 저항 물량 소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어냈을 땐 다음 저항까지 5,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도 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5,000원 정도 보시고요. 네. 손절 가격은 2,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은 2,000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수 AMS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뭐랄까 귀에 좀 들어왔어요. 트럼프 당선이 무조건 이제 전기차 업계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그 섹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을 볼 텐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자, 삶의 제약을 더하다. 뭔가 플러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로 그냥 저는 이걸 한번 우리가 그 소설책을 읽으면은 이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예. 이 기업의 상호를 정했을 우리 그 임직원이라든지 이 그 기업의 이제 대표 그분의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 뜻으로 만든 기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삶에 무언가를 더하는 기업일 것 같은데요. 자, 종목명 보여주시죠. 자, 바이오 플러스 정말 맞네요. 삶의 제약을 더하는 곳이군요. 그냥 그대로 더하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은 이 제약 바이오라는 영역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이런 걸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뭐 상호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예. 과연 이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이 과연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이 바이오 제약을 더할지 지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제약 바이오, 이 바이오 플러스가 하는 사업 영위를 여러분들이 더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보여주시죠. 아, 삭센다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이게 삭센다 특허 만료 임박이죠 이번에. 근데 일단 이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펜진이라는 기업과 함께 삭센다라든지 위고비 관련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공동 제품화하기로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있어서 지금 삭센다 이 만료가 왜 이슈가 되냐고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뭡니까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명품 가방보다도 더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다라는 건데
그 뜻은 뭐예요? 이 삭센다라는 이 제품이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삭센다 제품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기약도 그렇고요. 어떤 약을 본다 하더라도 동일한 약이 똑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뭐만 다르냐? 제약사만 다르고 이상 이름만 달라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예. 특허가 만료된 이 제품에 의해서 복제약을 만듦으로써 뭐한다? 복제약을 만듦으로써 현재 시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실적 같은 것도 끌어올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삭센다가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바이오 시밀러를 안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가 임박하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삭센다,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하게 되냐고 하면요.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복제약을 만드는 기술 하나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특허가 만료가 된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그 제품을 다 만든다고 하면은 그 기업이 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모든 제품에 대한 기술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복제약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로서 약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을 사와야 돼요. 그래서 기술을 사오던가 기술이 있는 기업을 뭐한다? 인수합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삭센다 특허 만료 임박한 이 시점에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느냐? 기술 이전 수출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도 발생하는 거고요. 아니면 M&A라고 하죠. 최근 이제 K제약, K바이오의 M&A 열풍이 분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예전에 저희도 말했지만 제약바이오의 첫 번째 열풍은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전 계약 1조 규모로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시장 규모도 뭐다 굉장히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의 규모의 시장에서 이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지 M&A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 삭센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질이 달라진다. 아우 이제 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져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살만 빼도 인생이 바뀐다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삶의 질을 바꿔놓을지 여러분들의 삶의 질만 바꾸는 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계좌도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K뷰티 열풍 이거 수혜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은 지금 제가 이제 삭센다 이런 쪽 방금 지금 펩진과 함께 바이오 시밀러로서 삭센다 이거 제품 상용화한다 하니까 얘기를 한 거고 이 바이오 플러스의 본업은 뭐다? 필러입니다. 필러. 지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K뷰티가 지금 화장품 쪽으로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만 뭐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을 또 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많이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추세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이오 플러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필러 관련해 가지고 수출 관련돼 있는 호재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역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을 안 봐야 될 리는 없겠죠. 비만 치료제도 있고 K뷰티 열풍에 따른 필러 사업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개인투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재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상승이 나와서 이거 오른 거예요 하면 할 말 없지만 한 6월 정도부터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6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들이 좀 털어내는 부분에서 좀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랐다라고 사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개인을 털어냈다라는 거는 찍어 눌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빠진 상태에서 올라봐야 원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제 올랐기 때문에 원래 자리라는 거는 더 올라가는 구간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무상증자 효과 기대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무증물량 털어야 된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봉 차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자 차트를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지금 이제 무증 물량이 여기서 나와줬고요. 무상증자 물량 털어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이때 엄청난 이슈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아무런 엄청난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개인을 털어내는 구간, 그러니까 속임수 패턴이라고 하겠죠. 왜? 지금 보면은 원래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보통 한 6,000원대입니다.
근데 6,000원대를 무너뜨렸어요. 6,000원대 지켜내던 종목이 이랬던 적이 없는 애가 이렇게 행동하면 개인들 무서워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손절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절치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 다시 끌어올리는 중이다. 좀 보면 좋고. 그래서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이오 플러스 개인들이 털고 추가적인 상방 기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 가격은 지금 제가 장중에 아까 들고 왔기 때문에 6,000원 이하로 좀 잡아놨는데 6,250원 이하로 볼게요. 지금 6,250원이니까 6,250원 아래로서 보는데 지금이 또 갭을 메꾸는 자리에서 저항 맞고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750원까지, 한 4,500원까지도 열어놓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250원에서 네. 4,700 얼마라고 하셨죠? 50원 정도까지 4,750원 정도. 까지 보시면서 분할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저는 이거 신고가 봅니다. 목표 가격은 12,000원 이상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 가격은 4,000원대를 지킨다고 하면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래픽에서는 6,000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사실 좀 잘 가더라고요. 뭐 그렇게요. 그러니까 6,250원 아래로 또 이제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옷을 좀 새 옷을 입고 나오셔서 그런지 더 열정이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G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볼까요? 자, 지금 보면 풍산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구리와 방산 모두 최대 실적이다. 4분기에 방산 부분 성수기 기대가 되고 그리고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안정화되고 있다. 대구경 탄약 내년에 2배 증설 완료. LS증권이 가지고 왔는데 78,000원의 목표가를 유지한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근데 이제 LIG 넥스원을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차익 실현이냐, 혹은 어떤 분위기가 바뀐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업황 분석부터 좀 해주실까요? 뭐 LIG 넥스원이 연초 대비 한 100% 올랐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도 보고서였어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을 일단 좀 실현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방산주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스탠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이런 관련된 또 방산주들도 역시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뭐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업황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예. 이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그 진영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방산 관련주들은 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주변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도 결국에는 앞다퉈서 국방 관련된 경비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폴란드나 뭐 핀란드나 뭐 이런 쪽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뭐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 뭐 쉽게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러시아 전쟁에서 최근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포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풍산이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쪽에서의 방산 업체들이 왜 그러면 좋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만큼 가성비가 높은 그런 방산 업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결국 이제 규모의 경제로 생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규모의 경제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질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올해 초에 연초에 이제 방산주들에 대한 유망처, 그러니까 유망한 섹터로 방산주들을 꼽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핵심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다 하면 이쪽 테마의 어떤 모멘텀도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요즘 지금 이제 서방 세계와 예,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리스크는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도 대만과의 또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일본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예. 예, 필리핀과도 또 요즘에 그렇죠. 영해 문제도 있잖아요. 필리핀과의 갈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인도와도 파키스탄도 갈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난리네요,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해보니까. 보면 네. 이게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 방산주들은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예. 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풍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리포트 보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다. 이제 구리와 방산 쪽 관련돼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이유를 보시면 이제 동 가격, 신동 가격, 구리 가격이 톤당 원래는 올해 1분기에 8,400불 정도 했었던 그 부분이 24년 2분기 때는 9,800불 정도로 한 1,400불이 톤당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 380억 정도의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방산도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3,418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수출 부분이 2,318억이에요. 근데 최근에 환율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환율에 대한 효과로도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상승과 그 환율에 대한 상승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총알이 더 남아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더 남았다고 써 있어요. 3분기 실적도 좋고 예. 4분기 실적도 좋다라는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결국에는 이제 방산 부분 관련돼서 성수기가 3,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이 성수기에 접어드는 부분이에요. 동사는 이 9월 폴란드 2차 계약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포탄 관련돼서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도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 K9 자주포를 사용을 하는데 결국 포탄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동사의 포탄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2025년까지 상반기까지 155mm 이 대구경 탄약에 대한 생산 능력을 이미 2배 정도 증설을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보면 실적적인 부분이 좀 더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드리는 질문이 되는데 요즘 방산주는 사실상 수출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환율이 만약 내려가면 이것도 좀 꺾이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이 분명히 이제 꺾이면 충분히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환율이 뭐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화할 것 같다. 1,350원에서 한 1,400원 정도는 연말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가격대가 이제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먼저 선반영을 해서 환율로 수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선도 예. 계약을 하는 부분들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가격대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영향은 연말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환율 관련해서 그렇게 모멘텀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에는 없는 추가 투자 포인트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 해소가 되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로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또 당선이 되면 이 방위비 쪽 관련돼서 이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당선이 되면 이 방위 관련된 산업 자체도 한 번 더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구리를 이용을 해서 이 파이프나 전선 등을 역시나 구리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 센터도 결국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전선이라든지 뭐 변압기, 발전기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부품들에 들어가는 구리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슈가 쉽게 하락을 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리포트에서는 78,000원을 목표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PBR로 봐도 1배 미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PBR 지금 올해 이제 예상 자본으로 보면 PBR 0.79배예요. 그래서 78,000원 정도 수준이 거의 이제 1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가격 매력이 좀 있고요. 그리고 PER로 봐더라도 78,000원 정도가 한 8.9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뭐 77,800원 그 PBR 1배와 그리고 PER 10배 정도 수준이 87,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목표가 정도는 달성을 해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바로 보여주시죠. 자, 지금 이번에는 고려 아연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폭 상향됐다. 그리고 아연과 귀금속 가격 상승 수혜가 있고, 그리고 자회사 수익성이 개선되고 영업이익도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아연 재련소 공급 축소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자, 하나증권이 들고 온 리포트입니다. 67만 원의 목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리 가격을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해봤던 건데 이번에는 아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연의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그 아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고려아연은 어떤 거를 하냐면 그 아연의 정광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정광이라고 하는 건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연의 소재 가루로 된 거를 사와서 그걸 이제 재련을 해서 괴를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아연 괴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련 수수료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광산에서 이 재련 수수료 재련소에 이제 수수료를 주고 재련 관련된 그 제품을 만드는 건데 작년에 이 재련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련 수수료가 거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공급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품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연 가격에 대한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 아연 가격이 뭐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철강 업황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뭐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철강이 올라갔고요. 철강이 올라가니까 그 관련돼서 뭐 니켈이나 뭐 그 관련 리튬이나 뭐 이런 이 부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고 거기에 이제 건설이나 조선까지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이 트라이카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도 역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인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좀 상당히 좀 캐진 관련된 부분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철강이나 조선 뭐 이런 쪽은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철강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는 부분이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연말까지 이 관련돼서 뭐 철강 관련된 부분에 수요가 얼마만큼 잘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아연의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재련소의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구조는 아닌가 보죠? 예, 수요가 일단 확 늘어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이제 재련소에 대한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급을 막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를 보니까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수료 재련 관련된 소를 이제 운영을 하지 않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수요 공급을 좀 확정을 짓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뭐 동사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려아연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같이 연계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귀금속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아연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제품 가격으로는 이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어서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리포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고려 아연 그리고 관련 업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실까요? 예, 2분기 실적은 뭐 좋을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를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주요 이제 상승에 대한 배경은 이제 주요 금속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아연과 그리고 귀금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이제 상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아연 재련소 관련된 공급 축소로 인해서 1월, 2월 관련된 톤당 2,000톤까지 2,000달러죠. 2,00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아연 가격이 7월 초 들어서 2,000불 후반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관련돼서 정년 아연 생산 관련된 부분도 영풍 관련돼서 중국 재련소 감산으로 인해서 플랫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연을 저도 좀 찾아보니까 안 쓰이는 데가 없더라고요. 코팅도 그렇고 합금도 그렇고 배터리에도 쓰이고요. 통신 장비에도 쓰이고 자, 여러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의 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리포트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투자 포인트까지 좀 짚어 주시죠. 이 고려아연과 이 그 영풍 간에 지금 뭐 이 경영권 싸움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고려아연이 설인상사라고 하는 회사를 이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좀 갖고 지분을 있는 거죠?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설인상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결국에는 이 그 영풍그룹과 그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수출을 담당을 하고 있는 마케팅을 전담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고려아연 측이 한 66%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풍 측이 33%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분으로만 보면 설인상사의 그 지분은 고려아연이 가지고 와서 이 마케팅 쪽에 대한 부분을 고려아연이 좀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풍과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업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계약 그 거절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소송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좀 작용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뭐 항고를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답변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고려아연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관련돼서 폐패널 재활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에 공장 1차 증설을 바탕으로 30년에 2차 증설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폐패널을 이용을 해서 알루미늄, 유리, 은, 구리 같은 거를 2차 원료를 추출을 하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니켈 관련된 사업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니켈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23년 11월 올인원 니켈 재련소를 일단 만들어 놨고요. 착공을 했고 그리고 22년 LG화학과 더불어서 한국 전구체를 일단 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양산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리튬 관련돼서도 이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기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조금 짧게 이 목표 가격에 대한 분석부터 좀 들어볼게요. 자 67만 원이었잖아요. 네. 네. 67만 원이 이제 올해 PER로 기준으로 보면 한 19.6배 수준입니다. 근데 19.6배 수준은 좀 높기 때문에 이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낸 부분, 분석을 한 부분은 이제 기업 가치 그리고 이 자회사들의 영업 가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의 영업 가치와 그리고 자회사들에 대한 그 기업 가치를 더해서 산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적인 매력도 뭐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지금 때문에 자리가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여력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한 52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 6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사왕 함께 하시죠. 딜사이트 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오늘도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먼저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탑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나 고정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여러분께서 수익률이 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직전에 말씀드렸던 앱시콘 같은 경우에도 CX에 관련된 명확한 일정이 7월 9일 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시해드렸고 종목이 급등이 나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9월에서 10월 달 조금 길게 봤을 때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준비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최근 들어서 현대차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6월 달에는 좀 부진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10월 달부터 미국의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결국 현대차도 이 전기차를 판매할 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부분이에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에 비해서는 못할 수 있겠지만 LFP 배터리에서만큼 그러니까 뭐 대형의 버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트럭, 대형 트럭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만큼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자체 배터리 생산에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FP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생산돼서 만들어지는 시기는 2025년도라고 현재 나와주고 있거든요. 직접 생산을 해서 자신의 전기차에 탑재시키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매출 성장도 더욱더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속에서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바로 탑머티리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최초로 LFP 배터리 양극재 개발을 한 기업이에요. 근본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현대차의 직접적인 10월달 수혜 이슈 받을 수 있고요. 2025년도 길게 보면 LFP 배터리 자체 생산 이슈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현대차의 정확하게는 LFP 배터리 관련된 장비를 아마 납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죠.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좀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자도 대략 7% 정도의 상승세가 좀 나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역시나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면 좋기 때문에 지금 딱 현재 시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매수가 자리는 현재 24,000원대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4,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자리는 10% 정도 상승세 나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59,000원 자리. 그리고 순저가 자리는 51,500원 자리를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리해서 가져가시는 걸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5% 이상의 수익 자리가 나오면 부담 매도를 시작하시면서 최종 매도를 10%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좀 눌림목이 천천히 잘 매집해 주면 9월달, 10월달 많은 재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도 있고 현대차가 9월에서 10월 현재 인도 시장의 법인에 인도 이제 현지 법인을 이제 상장한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현재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탑머티리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 탑머트리얼즈.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저희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일단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는 좀 이슈가 붙은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현대차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을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54,000원 이하, 목표가는 5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1,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전문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동석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최근에 바닥에서 다시 2차 전지 기업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그 기업 중에서도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전기차다. 그래서 화신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의 뼈대인 세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세시의 대략 90%가 현대차로 들어가게 되고요. 현대차 세시의 약 50%가 넘는 수준이 화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신이랑 현대차랑 어떻게 관계 있는 건 알겠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현대차가 인도법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도법인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인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근데 왜 굳이 인도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도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가 탐내고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중립국가예요.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브릭스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쿼드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것이 여기저기 모든 동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득되는 곳에 편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공장 많이 지어주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면은 거기랑 친하게 지낸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진출하고 대한민국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인구 부족 상황이 생기고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죠. 근데 지금 인도는 인구로 봤을 땐 역대 최대 규모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많고 땅도 넓고 할 것 많고 GDP 성장률 1분 거의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아니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실제 이 트럼프 특히 공화당의 표밭이 어디냐면은 애리조나주, 테네시주, 조지아주, 오하이오주 이쪽이 표밭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공장이 깔려 있어요. 그럼 그거를 기업화버리면서 IRA 폐지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현대차 공장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수혜를 보면서 화신 지켜보겠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은 지금 구간이 상당히 눌림목이 나와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대략 한 13,000원 이하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제가 드린 가격을 보시고 현재가 기준으로 보지 마셔라. 그래서 13,000원 매수가로 보시고 목표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대략 14,500원 라인대가 매물대니까 14,500원 1차 목표가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마찬가지로 11,500원 지키면서 매수가 13,000원,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1,500원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화신 꼭 지켜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석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 화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김동석 전문가 역시 앞서 이재진 전문가와 같이 현대차 관련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인도법인 이 기업 공개 관련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트럼프발 리스크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4,500원이고요. 손절가 11,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잡아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차장,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두 분과 함께 특징주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테슬라 얘기를 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컨센을 상회했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요. 오늘 관련주들도 시장 안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그 관련주 중 하나인데요. 2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증권가의 TP 상향 리포트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두 분 분 다? 다 종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성웅 차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핫했던 그 우선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기차 쪽에서도 이 IT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컸던 상황에서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6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가 추이가 어떤 전기차 쪽에서의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올해 뭐 2월 달부터 주가도 큰 낙폭을 보인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많이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어떤 현대 오토웨버 오늘은 약간 좀 전기차 쪽에서의 모멘텀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물음표는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이 뭐 배터리 셀 뭐 기업들이나 그리고 이 전기차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결국은 오늘처럼의 상승 랠리를 보여주려면은 이 중국의 어떤 배터리 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그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만 보여준다고 했을 때 저는 상승 랠리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오늘 2차 전지 소재 또 이제 관련됐던 기업들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 부분은 전 아직까지는 지금 물음표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현대 오토웨버를 가지고 오는 이유 자체가 네.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이 ICT 쪽에서의 그런 수요 부분이 이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그룹이 이 전기차다 모멘텀보다도 뭐 인도법인에 대한 상장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데 오히려 이런 모멘텀을 이 현대 오토웨버가 지금 주가는 충분히 흡수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전기차 쪽에서의 모멘텀보다도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차종에 대한 믹스 개선이나 믹스 개선에 의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오늘의 이 거래량과 함께 이 오늘 양봉을 띄었을 때가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전 2분기 호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우선 주가 자체가 거래량에 띄면서 관심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현대 오토웨버가 오랜만에 이런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전기차 모멘텀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 좀 녹아들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오늘 종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주연 대표님은 2차 전지 업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바닥인가요? 네, 일단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좀 추세상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수치나 데이터에 대한 좀 증거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수급으로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2차 전지도 단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어떤 좀 개선될 수 있다, 그 실적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좀 기대감이 수치상으로 반영이 돼야 좀 본격적인 추세상의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였는데 테슬라가 아니라 현대차를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3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 때문에 이 장중에 주가가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약간 반납을 좀 했더라고요. 자, 종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이번에도 일치했습니다. 일치하셨습니다. 자, 똑같이 종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자, 이번엔 이주연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상의 부담이 상당히 덜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다가 이제서야 좀 바닥권에서 수급 동반되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기관들이 현물 쪽에서는 계속 연이어서 팔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좀 많이 부진했었던 OLED 쪽이라던가 이런 산업 군 자체가 이제 앞으로 조금 수요가 회복이 될 거고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대형 OLED 쪽으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주가상으로 좀 동반 이렇게 실적과 함께 동반 상승이 좀 이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던 만큼 이제 좀 바닥을 딛고 회복세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도 주가상으로 크게 부담이 있는 자리가 아니기도 하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주요 그 지지 라인 때도 다 깨고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금 구간에서는 앞으로의 시세를 노려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에 나는데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자리 괜찮습니까? 저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이 접근 방식은 일반 뭐 대형주의 접근 방식이랑 좀 틀리죠. SK하이닉스나 뭐 SK하이닉스, 뭐 HBM, 또 이제 삼성전자는 뭐 CXL, 또 현대차는 여러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랠리 부분이 있지만, 네.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안에서도 좀 기저 효과, 그러니까 어떤 적자의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디스플레이 업황이 뭐 개화되고 어떤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전에 많이 안 좋았어. 항상 이제 이 OLED 쪽에서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은 현실화되는 과정이 좀 계속 좀 늦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뭐 좋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중형 OLED나 대형 OLED, 그러니까 이제 LCD 사업 쪽에서의 이 축소에 대한 LCD 쪽에서 사업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네. 그쪽에서 이제 OLED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중소형 이제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떤 스마트폰 쪽은 아직은 이쪽에서의 그 수준이 나오는 것보다 네. 이 노트북이나 좀 전자기기 쪽에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특히 좀 대형 OLED 쪽은 LG전자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 그 부분은 이제 연간으로 또 월간으로 봤을 때도 이 출하량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물론 이제 2분기도 영업 적자에 대한 부분은 예상이 되지만 축소도 예상이 되고 네. 하반기 때 이런 모습을 간다고 한다면 연간 실적의 흑자 전환도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이제 선반영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감을 먼저 이제 흡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네.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 의견도 더불어서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 아까 기저효가 처음에 여쭤봤었거든요. 여쭤봤어요? 저는 심지어 안 한 줄 알았어요 지금. 다음 종목에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왜 다음 안 하지? 종목으로 내가 넘어가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군요.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운주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분기 어닝 시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호재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 기대감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운 운임 상승과 함께 해운주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HMM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이번에도 다? 일치하셨네요. 제가 또 이주연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좀 놀라셨죠?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당황했거든요. 이번엔 순서 맞습니다. 네. 네,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주도주가 교체될까 이런 기대감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살짝 분산되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이제 주도주가 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럼 그 다음 주도주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눈치 싸움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결국에는 좀 귀결되는 거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해운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죠. 운임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에 따른 좀 앞으로의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가파르게 올라왔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3,700선 이상을 넘어섰는데 이전의 고가가 4,500선 이상을 또 넘어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고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전에 코로나 때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에서 주가는 아직까지 반영이 돼 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주가상으로도 앞으로 상방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HMM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속이 될 거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수에즈 운하라던가 그 파나마 운하 자체도 수에즈 운하는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파나마는 이제 뭐 가뭄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정상화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추세 자체가 일단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또 새롭게 발표되는 이번 주 또 금요일 날에는 한번 이번 컨테이너 지수는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상승폭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좀 둔화됐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어떤 조정 구간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임 상승 분위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 HMM도 잘 갈 것 같다. 하지만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을 하고 있어야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테크윙인데요. HBM 테스트 장비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52주 신고가를 뚫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정말 잘 가고 있더라고요. 종가 매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여기서는 갈리네요. 갈렸네요. 자, O와 X로 갈렸는데 먼저 이성웅 차장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 전에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HBM과 관련된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좀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지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HBM과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정비 쪽에서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두 이 HBM 메이커에 대한 그 고객사에 대한 덧돈 부분이 굳건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신고가가 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 신호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뭐 마냥 갈 수는 없겠죠. 뭐 올라간 이후에 뭐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은 이 테크잉의 이 퓨브 크러브에 대한 어떤 생산량의 이상의 수준은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고 오히려 지금 테크윙이 이 공장을 짓고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그 시장에서 높이 추정하는 실적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큐브 클러버 이 테스트 쪽에서는 수준은 계속 무한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거 잘 따라가는 이 생산 기업들이 이 실적이 나와주면서 주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은 현재 이 테크윙이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도 고객사가 두 곳이 아니라 3, 4까지도 되겠죠. HBM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론은 그렇고 전부 다 이제 테크윙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테크윙 쪽에서도 이제 NDR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 시장 전망보다도 우리는 생산을 해서 맞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저는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고가가 매수 신호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연 대표님 뭐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테크윙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전망은 동의한다. 네, 하지만 매수 의견은 X였잖아요. 네, 지금 또 오늘도 한 10%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매수를 추격해서 들어가기에는 아마 조금 앞으로의 어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매매 테크닉이 좀 있어서 나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어떤 이런 좀 등락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뭐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뭐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또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테크윙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조정 구간들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전에 뭐 21선 계속 따라가면서 여기서도 지지 받쳐주기도 하고 조정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 조정 시에 좀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블루엠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비만 치료제, 비만 관련주들이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수 있는 이 싹센다의 국내 약국 유통을 맡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를 하셨네요. 이상웅 사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제약,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죠. 이 온라인 유통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저 화장품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트가 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서 외국에 수출하는 유통 플랫폼 업체인데, 블루엠텍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유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블루엠텍의 그 장점은 실리콘트처럼 어떤 또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임상이나 뭐 여러 이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것보다도 이 이커머스나 여러 가지 그 플랫폼에 대한 그 이용하는 국가 수가 늘어나거나, 그리고 이제 뭐 도매업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소화되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축소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블루엠텍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후결제 대금 지급 방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후결제 방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 선결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블루엠텍 쪽에서의 어떤 그 재무적인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 이 블루엠텍이 가질 수 있는 이 재무적인 이 마진 구조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블루엠텍이 여러 가지 의약품 쪽에서 시장도 커지고, 우리나라의 시장 약품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반응도 이제 화장품처럼 좋아졌을 때는 블루엠텍도 당연하게 이런 주가나 실적이 그대로 평행선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추가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싹센다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미국 증시에서 조금 특징적이었던 게 네. 그 비만 치료제 GLP-1 관련해서 그 제재 관련해서 약가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런 영향으로 오늘은 조금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장 초반엔 조금 뜨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근데 이런 점들을 좀 봤을 때 이제 그 원인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일단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높은 그 약가에 대한 좀 불만감들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또 노보노디스크의 그 비만 치료제 싹센다가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들이 본격적으로 좀 출시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커질 거라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많이 커질 거라고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시장에 굉장히 많은 바이오시밀러 그 사들이 출시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양한 또 제품들이 또 유통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그런 점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어떤 그 기대감으로 좀 네, 앞으로 상방을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상으로도 이제 좀 상장하고 나서 계속 쭉 하락만 했었는데 네. 이제서야 좀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추세 전환이 좀 시작이 됐고요. 이런 점도 지금 시장이 어떤 좀 고가권에 좀 리스크가 나는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도 좀 장점으로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삼천당 제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비만약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최근 주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삼천당 제약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랑 블루엠텍이랑 뭘 오늘 종가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안전한 걸로 가자 해서 블루엠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만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제네릭 의약품 쪽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바이오시밀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합성 의약품 쪽으로 이제 복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바이오시밀러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 그리고 임상 단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또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가 독점하던 그 체제가 깨지게 되면은 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나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네, 오늘은 삼천당 제약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차별화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까지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 네, 수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파월에게도 고맙고 테슬라에게도 고마운 오늘 시장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주면서 시장 안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더불어서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당히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 달러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좀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슈퍼 엔저까지 향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원달러 환율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32% 상승했습니다. 1,391원 30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오늘 거래소 시장입니다. 사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기관들의 매수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안에서 금융주단 2차 전지주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7%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79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쪽도 가보도록 하죠.
이 가치주의 수급 쏠림 현상이 전반적으로 성장주 단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HLB가 시세를 강하게 뿜어줬고요. 2차 전지 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수 하단을 든든하게 방어해줬습니다. 장중 고가 388선 수준, 오늘 0.7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83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먼저 거래소 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조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거래일 연속 8만 전자 위에서의 흐름 안착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증권가 TP 자체가 10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 눈여겨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장 막판에 힘을 내줬네요. 1.7% 강세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흐름이 좀 부진했는데 1.7%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한 하루입니다. 현대차가 1.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달 이 판매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에 전일장에서는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성장성 유효하다. 2분기 실적은 잘 나와줄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1.2% 상승했고 LG 엔솔은 4%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기아차도 0.08%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금융주 빼놓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오늘 시장 안에서도 또 달렸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금융주 전반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 상승하면서 84,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와 함께 신한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에 금융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3% 상승합니다. 앞서서 이 테슬라의 급등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전일장에서는 함께 시세를 가져가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동조화 흐름 나타납니다. 셀 3사 일제히 상승이고요. LG화학이 2%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삼성 SDI가 4.27%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해서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에코프로 비임이 4.6%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도 7%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HLB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세 대단한데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간암 신약과 관련된 뉴스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76,800원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힘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가운데 HSBC는 4%대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2%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3,000당 제약이 또 달렸습니다. 비반약 관련된 모멘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서서 저희 대표님들께서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비만약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죠. 그와 함께 9% 가까이 상승하면서 18만 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대비 든든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웅 차장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도 상승하는 종목이 한 700개 좀 넘었고요.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1,740개를 지금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종목에 대한 쏠림,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은 에코프로 또 이제 HLB, 삼성전자는 제약 쪽으로의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면서 시장을 올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덕은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시장 코스닥 시장 자체가 우선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네. 하락 종목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랠리가 좀 이어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앞서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쪽에서의 랠리 부분이 물론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매크로 지표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좋을 때도 그렇고 안 좋을 때도 그렇고 몇 종목의 쏠림 현상이 지금 계속
지금 2, 3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면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뭐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실적,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뭐 시작되는 시점에서 종목 실적주로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엔 이주연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요즘 이제 순환매가 정말 정신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증시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거 팔았더니 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맞아요. 아,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우리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네,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 매일매일 또 일단은 주도주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확립이 안 돼 있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정신 산만한 그런 시장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 순환매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순환매가 계속 주도주 안에서만 좀 나타나는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도주의 밖으로 넘어가시는 거는 별로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특히나 외인 수급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좀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하반기 넘어와서 좀 수급이 집중되는 업종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2차 전지 오늘 또 강했으니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금융이라던가 해운 이런 쪽들은 좀 지속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아무래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대부분의 좀 종목들이 호가가 많이 비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같이 우르르 이렇게 매도가 이렇게 급락하기도 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안에서 너무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일단 네. 주도주 안에서 내가 딱 관점을 하나 가지고 이거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장기적인 관점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가 보시면서 엉덩이 무겁게 있으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엉덩이 힘이겠네요. 아, 공부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엉덩이가 무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주도주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갔다 온 종목을 일부러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도주 안에서 그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죠. 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